두 친구. 파리는 포위되어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지붕 위의 참새들도 아주 드물어졌고 하수도에는 쥐들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이나 먹어댔다. 정월의 어느 맑은 날 아침, 본업은 시계상이었으나 때가 때인지라 집에서 한가로이 지낼 수밖에 없는 모리소 씨는 제복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허기진 배를 하고 큰 외곽도로를 따라 우울하게 거닐고 있다가 비슷한 처지의 동료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물가에서 알게 된 소바주 씨였다. 전쟁 전에는 일요일마다 모리소 씨는 새벽부터 한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길을 떠나곤 했었다. 그는 아르장되유행 기차를 타고 꼴롱부에서 내려서는 걸어서 마랑뜨 섬으로 갔었다. 그는 꿈의 장소인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낚시질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았다. 일요일마다 그는 거기에서 뚱뚱하고 쾌활한 자그마한 남자 소바주 씨를 만나곤 했었는데 그는 노트르담 드 로레뜨가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 대단한 낚시광이었다. 그들은 종종 손에는 낚싯줄을 들이우고 흐르는 물 위로 발을 흔들거리면서 나란히 앉아 반나절을 보내곤 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우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날에는 서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비슷한 취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놀랄 만큼 서로 뜻이 맞았다. 봄이면 아침 10시경쯤 환한 태양이 잔잔한 수면 위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맴돌게 하고 열중해 있는 두 낚시꾼의 등에 새봄의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 때면 모리소 씨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끔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 소바주 씨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 가을의 해질녘에는 저무는 태양으로 핏빛처럼 붉어진 하늘이 진홍색 구름의 형태를 물에 던져 강물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수평선을 타오르게 하여 두 친구를 불처럼 붉게 만들고 겨울의 기척에 살랑거리고 있는 단풍 든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면 소바주 씨는 미소를 짓고 모리소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면 모리소도 감탄을 하여 낚싯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큰 거리보다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힘껏 악수를 했다. 너무도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감격했던 것이다. 소바주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들이오." 모리소도 매우 침울하여 이렇게 한탄했다. "무슨 날씨가 이런지.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은 파랗고 맑은 빛이 가득했다. 그들은 생각에 잠겨 침울한 표정으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다시 말을 했다. "낚시질은요?" "그때는 참으로 좋았었지요." 소바주 씨가 물었다. "언제 거기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로 들어가 함께 압생트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거리를 다시 거닐었다. 모리소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생각난 듯 말했다. "한 잔 더 할까요? 어때요?" 소바주 씨가 동의를 했다. "좋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많이 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코올로 배를 채운 사람들처럼 휘청거리고 있었다.
날씨는 따스했다. 살랑거리는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훈훈한 바람에 취해 더욱 기분이 좋아진 소바주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 갈까요? 거기가 어디요? 낚시질 하러 말이요. 그러나 어디로? 우리들의 섬으로. 프랑스의 전초가 꼴롱부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육군 대령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통과시켜 줄 겁니다. 모리소 역시 낚시질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 좋소, 결정됐소. 그래서 그들은 낚시 도구들을 가지러 가기 위해 서로 헤어졌다. 1시간 후에 그들은 나란히 대로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대령이 머물고 있는 별장에 이르렀다. 대령은 그들의 부탁에 빙긋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엉뚱한 생각에 두말 없이 동의를 했다. 통행증을 마련한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전초선을 넘고 비어있는 꼴롱부를 가로질러 세느강 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포도밭가에 이르렀다. 시간은 그럭저럭 11시쯤 되어 있었다. 정면에 있는 아르장떼이유 마을은 죽은 듯이 보였다. 오르지몽과 사느와의 고지들이 온 지방을 굽어보고 있었다. 낭테르까지 이르는 큰 평야는 벌거벗은 벚나무와 잿빛 땅만 있고 텅 비어 있었다. 소바주 씨는 손가락으로 산 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중얼거렸다. 프러시아 군인들이 저 위에 있겠죠. 이 황량한 잿빛의 땅 앞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두 친구를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게 했다. 프러시아 군인들.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몇 달 전부터 파리 주변에서 프랑스인을 약탈하고 학살하고 굶주리게 하며 조금씩 파괴시키고 있는 자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들을 두 친구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그 미지의 승리한 국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심에는 일종의 미신적인 공포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모리소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쩌죠? 놈들과 맞닥뜨리기라도 하면? 소바주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리 사람다운 기질로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물고기 튀김이나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러나 온 지평선에 무겁게 깔려있는 침묵에 잔뜩 위축된 그들은 들판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다. 마침내 소바주 씨가 결단을 내렸다. 자, 출발. 그러나 신중히. 그래서 그들은 몸을 굽히고 기면서 몸을 가리기 위해 풀숲에 숨어가면서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귀를 곤두세우고 포도밭 안으로 내려갔다. 강가로 가려면 벌거벗은 광야를 가로질러야 한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높다란 뚝에 다다르자 마른 갈대 속에 몸을 웅크렸다. 모리소는 땅에다 뺨을 갖다 대고 근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안심을 하고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 있는 버려진 마랑뜨 섬은 다른 쪽 제방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가려주었다. 작은 섬의 음식점은 문이 닫혀진 채였다. 마치 몇 년 전부터 버려둔 것처럼 황량해 보였다. 소바주 씨가 첫 번째로 모래무지를 낚았고 모리소가 두 번째 것을 낚아 올렸다. 두 사람은 팔딱이는 은빛의 작은 고기가 매달린 낚싯대를 수없이 들어 올리곤 했다. 참으로 놀라운 낚시질이었다. 그들은 물고기들을 물속에 담가 놓은 코가 아주 촘촘한 그물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들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빼앗겼던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다.
쾌적한 태양이 그들의 어깨 사이로 열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단지 낚시질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떤 둔탁한 소리가 지면을 흔들었다. 대포 소리가 쾅쾅 울리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머리를 돌려 제방 위 저 멀리 왼쪽에 있는 발레리앙 산의 커다란 윤곽을 언뜻 보니 그 꼭대기에 방금 총구에서 불을 뿜어낸 화약의 연기가 흰 깃털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곧 두 번째의 불 연기가 요새 꼭대기에서 솟아올랐고 잠시 후에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그리고는 연달아 포성이 울리고 산은 쉴 새 없이 죽음의 숨결을 내뿜으며 젖빛 연물을 토해냈는데 그것은 고요한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 산 위에서 한 뭉치의 구름을 만들었다. 소바주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또 시작하는군 하고 말했다. 낚싯지가 물속에서 흔들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모리소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미친 사람들에 대하여 선량한 사람이 갖는 분노였다. 그래서 그는 투덜거렸다. 저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소바주 씨가 말을 이었다. 짐승보다도 나쁘지. 방금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리소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정부라는 것이 있는 한 전쟁은 언제까지나 있을 겁니다. 소바주 씨가 그 말을 중단시켰다. 그렇지만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소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왕을 가지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을 가지면 안에서 전쟁을 하지요.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통상 갖는 건전한 양식으로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자유로워질 수 없으리란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중에도 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쾅쾅 울려대면서 프랑스의 집들을 포탄으로 파괴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린하고 있었다. 수많은 동경과 기쁨, 행복에 끝장을 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먼 고향에 있는 아내의 가슴에, 딸의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아물 수 없는 고통을 파놓고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하고 소바주 씨가 분명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모리소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들은 질겁을 하여 몸을 떨었다. 눈을 돌려보니 그들의 어깨 곁에 4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제복을 입은 하인처럼 옷을 걸치고 납작한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무장한 4명의 남자들이 총 끝으로 그들의 뺨을 겨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낚싯대가 손에 미끄러져 강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장에 그들은 체포되고 결박당했으며 끌려가 조그만 배에 던져서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비어있다고 생각한 그 집 뒤로 20명가량의 독일 병정들이 있었던 것이다. 의자에 말타듯 걸터앉아 커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던 거인 같은 털보가 그들에게 세련된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질은 잘하셨어. 그러자 한 병사가 주위에서 가져온 물고기가 가득 든 어망을 장교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프러시아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호, 상당하군 그래. 그러나 문제는 다른 것이요. 잘 들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엔 당신 두 사람은 이쪽 동정을 염탐하라고 보낸 스파이들이요. 난 당신들을 잡았으니 총사령에 처할 것이요.
당신들은 계획을 보다 잘 감추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채 한 것이오. 당신들이 내 수중에 떨어졌으니 당신들에게는 딱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쟁이란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은 전초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들어가기 위한 암호를 확실히 알고 있을 거요. 그 암호를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소. 나란히 선 두 친구는 창백해졌다. 그들은 하얗게 질린 채 손을 신경질적으로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그것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조용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비밀은 당신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만약 거절한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요. 당장에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프러시아인은 여전히 침착하게 강 쪽으로 손을 펴면서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5분 후에는 당신들이 물바닥에 있게 된다는 것을. 5분 후. 당신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발레리앙 산은 여전히 쾅쾅 울리고 있었다. 두 낚시꾼은 그대로 말없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독일인은 자기 나라 말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포로들과 떨어지기 위해 의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12명의 병사가 집총을 하고 20보 거리에 정렬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1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두 프랑스인에게로 가까이 오더니 모리소의 겨드랑이를 잡고 좀 먼 곳으로 끌고 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빨리 그 암호는 당신 동료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오. 내가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것으로 할 테니까. 모리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러시아인은 소바주 씨를 끌고 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바주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가 명령을 내리자 병정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모리소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모래무지가 가득한 어망 위로 우연히 떨어졌다. 한 줄기 햇살이 아직도 파닥거리고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온몸에서 맥이 쑥 빠졌다. 안간힘을 썼으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소바주 씨. 소바주 씨가 대답했다. 안녕히 가시오, 모리소 씨. 그들은 서로 손을 꽉 움켜잡았지만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장교가 소리쳤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일시에 나갔다. 소바주 씨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는 비틀거리면서 빙그르르 돌더니 얼굴을 하늘로 하고 친구 위에 모로 쓰러졌다. 뿜어대는 붉은 빗줄기가 가슴에 터진 옷 사이로 스며나왔다. 프러시아 장교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이 흩어졌다가 밧줄과 돌을 가지고 돌아와 두 시체의 발목에 붙들어 메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강둑으로 운반했다. 발레리앙 산은 여전히 쾅쾅 울리고 있었고 하얀 포탄 연기에 쌓여 있었다. 두 병정이 모리소의 머리와 발을 잡았다. 다른 두 병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바주 씨를 잡았다. 시체들은 잠깐 힘차게 좌우로 흔들리다가 멀리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그들은 곡선을 그리면서 발에 메인 육중한 돌의 무게로 선 채 서서히 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물이 솟구쳐 튀어 올랐다가 거품이 일면서 흔들렸으나 곧이어 잔잔해졌다.
작은 물결이 강깃을까지 밀려왔다 사라졌다. 핏물이 조금 물 위에 떠올랐다. 여전히 침착한 장교는 낮은 목소리로 이제는 고기들의 차례로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숙소를 향해 되돌아갔다. 그때 풀 속에서 모래무지가 들어있는 어망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비렐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흰 앞치마를 두른 한 병사가 나타났다. 장교는 총살당한 두 낚시꾼이 잡은 고기를 던지면서 이렇게 명령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조그만 고기들을 당장 튀겨오게나. 아주 맛이 좋을 거야. 그는 파이프에 다시 불을 붙여 천천히 연기를 들여 마셨다.